17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70페이지에 원가법이라는 걸 공부할 건데, 요건 아까 얘기한 대로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여기에 기초해서 여러 가지 이윤을 포함해서 가치를 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 같은 데서는 에코스 승용차를 한 대 만들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재료비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다가 얘들도 이윤도 얻어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요걸 기초로 해서 가치를 구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자, 근데 이런 얘기입니다. 논리 자체는 어떤 논리냐면, 어디 갔어요? 자, 뭐냐면 요 지우개가 있다고 치자. 자, 요 지우개가 이제 2년 된 지우개입니다. 몇 년 됐다고요? 2년 됐습니다. 2년 됐는데 요거를 5년을 쓰게 되면, 애초에 10,000원에 구입했는데 5년을 쓰게 되면 버려야 된답니다. 5년 쓰면 어떻다고요? 버려야 된대요. 그러면 가치가 얼마예요? 빵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5년 지나면 빵원이 되네요. 그러면 10,000원짜리가 5년 지나면 빵원 되죠? 그러니까 매년, 얘는 뭐 어떤 애는 많이 쓰고 어떤 애는 덜 쓰고 하지는 않겠죠? 거의 규칙적으로 쓴다면 매년 2,000원씩 가치가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매년 10,000원짜리가 5년 지나면 빵원 되죠? 그러니까 매년 얼마씩이라고요? 오로 쪼개니까 2,000원씩 가치가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2년 정도 지났으니까 여기서 한 4,000원 정도의 가치가 감소됐을 거 아니냐. 그럼 이때는 얼마라고요? 6,000원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걸 뭐라고요? 원가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겠죠?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여기다가 시간이 꽤 지나면 많이 낡고 노화되는 거죠. 요거를 가치 감소로 빼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평가하자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요 지우개가 중고시장도 있다고 치자. 어떤 시장하고요? 중고시장도 있는데, 똑같이 생긴 게 2년 된 게 한 10,000원 한답니다. 똑같이 생긴 게 얼마라고요? 2년 정도 지난 거 있죠? 요게 한 10,000원 정도 한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가하면 6,000원밖에 안 되죠? 그럼 이렇게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물가가 올라갈 수 있어, 없어요? 물가가 올라갈 수 있죠? 지우개 가격도 막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반영하라는 얘기입니다. 뭘 반영하라고요? 물가의 상승을 반영하라. 그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쨌거나 들어간 비용을 기초로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자. 자, 2년 된 시점에서 요 지우개, 새 지우개 있죠? 2년 된 시점에서 새 지우개를 하나 산다면 10,000원이 아니라 15,000원 정도 한답니다. 얼마 한다고요? 15,000원 한답니다. 그럼 일단은 물가가 상승한 걸 반영했어, 안 했어요? 했죠. 이 상태에서 2년 정도 지났으니까 매년 한 3,000원 정도 가치가 감소했을 거 아니냐. 그럼 합치면 얼마라고요? 6,000원 정도의 가치가 감소했을 거 아니냐. 그럼 이때는 얼마라고요? 이때는 얼마예요? 9,000원 아닙니까? 이렇게. 자, 다시 할게요. 자, 2년 된 시점에서 새 거를 다시 한번 구입한다 가정해 볼게요. 구입하게 되면 10,000원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15,000원이랍니다. 그러면 15,000원이니까 다시 구입한다 가정했을 때 2년 된 시점에서, 그럼 물가가 올라가는 걸 반영했어, 안 했어요? 했죠. 이 상태에서 2년 지났죠. 그러니까 매년 3,000원씩, 이거 5로 나누니까 3,000원 아닙니까? 여기서 3,000원, 여기 3,000원 합치면 얼마라고요? 6,000원 정도 가치가 감소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때는 얼마라고요? 9,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걸 뭐라고요? 원가법 해주는 겁니다. 다시 해요? 약간 감이 오시나요? 예? 약간 감이 와요? 다시 해요? 자, 이렇게 쓰니까 헷갈렸습니다. 요 10,000원짜리 지우개가 10,000원에 애초에 구입했죠? 2년 전에 구입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5년 지나면 버려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러면 5년 동안에 5로 쪼개니까 매년 2,000원씩 감소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2,000원, 여기서 2,000원에서 얼마라고요? 6,000원 정도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평가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이것도 중고시장이 있어, 없어요? 똑같이 생긴 게 2년 된 중고시장 있죠? 여기서 물어봤더니 한 10,000원 정도 한답니다. 그럼 이렇게 평가하면 얼마라고요? 6,000원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물가가 올라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옛날에 비해서 막 물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반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2년 된 시점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구입한다면, 다시 새 걸 구입한다면 10,000원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15,000원 들어간답니다. 그럼 물가가 상승이 반영됐어, 안 됐어요?
됐죠? 이 상태에서 5년 지나면 없어지니까 오히려 5로 나누니까 3,000원씩이죠? 여기서 3,000원, 3,000원에서 얼마라고요? 6,000원만큼 같이 감소했구나. 그럼 이때는 얼마라고요? 9,000원 되는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걸요, 원가법 해주는 겁니다. 되겠죠?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다시. 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이쪽으로. 지금부터 원가법을 공부할 건데, 이거는 원가 방식 하에 가치를 구하는 걸 뭐라고요? 원가법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은 지 5년 된 건물이 있습니다. 지은 지 몇 년 됐다고요? 1년, 2년, 3년, 4년, 5년 된 건물이 있는데, 애초에 건물 지을 때 1억이 들어갔답니다. 건물만의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 들어갔다고요? 1억이 들어갔는데 얘는 20년 지나면 철거해야 된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철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지났으니까 한 4분의 1 정도 지났어, 안 지났어요? 지났죠? 그러니까 한 2,5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감소됐을 거 아니냐. 그죠? 20년 중에, 자, 5년 지났으니까 4분의 1 지났죠? 그러니까 한 2,500만 원 정도 가치가 감소됐을 거 아니냐. 그죠? 그러면, 자, 이때는 5년 된 시점에서 얼마라고요? 7,5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걸 뭐라고요? 원가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똑같이 생긴 건물인데 5년 된 건물이죠? 이 건물이 중개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요즘에 얼마 정도 해요? 했더니 한 2억은 한답니다. 얼마 한다고요? 똑같이 생긴 건물이 5년 된 건물이 있는데 얼마 한다고요? 2억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 얼마밖에 안 돼요? 7,500밖에 안 되죠? 그래, 이렇게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도 물가가 올라갈 수 있어, 없어요? 주변에 뭐 지하철 같은 게 들어오거나 고등학교 들어오면 물가가 올라갈 수 있죠? 건물의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거는 들어간 비용을 기초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년 된 시점에서 쟤를 다시 한번 지어본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인건비 같은 거 올랐을까, 안 올랐을까요? 올랐겠죠? 자재 가격도 올랐겠죠? 그리고 동네가 고급 동네로 되니까 아무래도 그 이윤도, 건설업자도 이윤도 많이 가져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5년 된 시점에서, 5년 된 시점에서의 건축 자재 가격, 인건비 아니면 건설업자 이윤 같은 거 있죠? 요걸로 다시 한번 지어본다면 3억이 들어간답니다. 얼마 들어간다고요? 3억. 그럼 일단 물가 상승이 반영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이 상태에서 자, 한 20년 지나면 철거해야 되니까 5년 지났죠? 5년 지났으니까 한 1억 정도의 가치가 감소됐을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럼 이때는 얼마라고요? 2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걸 뭐라고요? 원가법 해주는 겁니다. 되겠죠? 감이 와요, 안 와요? 다시 해요? 자, 다시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자, 애초에 건물이 1억이 들어갔는데 건물만의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1억이 들어갔는데 20년 지나면 철거해야 된답니다. 그럼 없어지는 거죠? 근데 한 5년 지났으니까 한 4분의 1 정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으니까 한 2,5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감소됐을 거 아니냐. 그럼 이때는 얼마라고요? 7,500만 원.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건물도 물가가 올라갈 수 있어, 없어요? 주변에 고등학교 들어오면 건물의 가치도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이렇게 하자. 평가하고자 하는 시점, 이걸 기준 시점이라는 겁니다. 평가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요거를 다시 한번 지어본다면, 그러니까 5년 된 시점에서의 건축 자재 가격, 인건비 아니면 건설업자 이윤 같은 거 있죠? 요걸로 다시 짓는다면 얼마 들어간다고요? 3억이 들어간답니다. 얼마 들어간다고요? 3억. 그러면 물가가 올라간 걸 반영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이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철거해야 되니까 5년 지났죠. 그러니까 한 1억 정도의 가치가 감소됐을 거 아니냐.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이때는 얼마라고요? 2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 뭐라고요? 원가법 해줍니다. 자, 지금부터 저 3억을 뭐라고 하냐면 재조달 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원가라고요? 재조달 원가. 자, 그래서 1억 있죠? 이거를 가치가 감소되는 거를 감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5년 동안에 가치 감소물 좀 합친 거 있죠? 이걸요, 감가 누계액 해줍니다. 감가 뭐라고요? 누계액. 자, 이렇게 해서 구한 거를요, 적산 가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적산 가치다. 이렇게.
자, 그럼 공부할 내용이 딱 정해졌네요. 얘를 조금 자세히 알아보고 여기서 이걸 빼내는 걸요. 감가 수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란다고요? 감가 수정한다. 자, 그러면 5년 된 건물을 5년 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지어보겠다 그런 얘기인데, 근데 다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 거야? 그건 아니고 옛날에 건설 원가 명세서 있죠? 요걸 가지고 요즘의 자재 가격, 인건비라든가 이윤 같은 걸로 다시 한번 지어보겠다는 얘기죠? 계산상 이렇게. 자, 그래 다시 한번 지어보자 그런 얘기인데, 이걸 자기가 직접 건설했다고 가정한다면 이걸 자가 건설이라고 할게요. 뭐라고요? 자가 건설.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공사비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공사비 들어가는데, 이게 직접 공사비예요? 간접 공사비예요?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요 건물이 A라는 건물인데, 옛날에 지을 때 건물 3개를 지었다고 치자. 뭘 지었다고요? 3개를 지었을 때 이 건물마다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원가 있죠? 예를 들어 여기에 들어간 뭐 쇳덩어리, 철근이라든가 벽돌 같은 거 다 적었어 안 적었어요? 이런 걸 뭐라고? 직접 공사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감독자가 3개를 다 감독했다든가 아니면 사무실 직원들 있죠? 급여 나가는 것은 나눠줄 수밖에 없네요. 이런 걸 간접 공사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따 치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자, 요거 뭐가 들어가요? 부대 비용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취득세라든가 등기 비용 같은 거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걸 요즘 가격대로 바꿔치기 하자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도급 건설했다고 가정해보자. 도급이라는 게 건설업자한테 맡기는 겁니다.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건설업자한테 맡기게 되면, 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공사비도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공사비도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갈 것이고, 부대 비용도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 건설업자는 이 일을 공짜로 해줘요? 뭔가 대가를 받으려고요? 받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공사를 맡은 자를 수급인 해줄게요. 수급인도 지네들도 이윤을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가져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의 건물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평가한 거하고 이렇게 평가한 게 달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되냐면 이렇게 평가해야 됩니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고 이렇게 평가해라. 도급 건설에 소요된 비용 있죠? 요걸 기초로 평가해라.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직접 건설했다면 자기는 회사 같은 거 때려치고 이걸 이 일에 매달려야 되죠? 그래요. 다른 일을 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윤 있죠? 그냥 오늘 여기 학원 안 나오고 일을 했더라면 이익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포기하고 여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당연히 다른 일을 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윤을 포기한 거죠? 이걸 기회비용이라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포함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자가 건설했다 하더라도 뭘 기초로 하고요? 도급 건설한 걸로 해서 평가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고. 자, 첫 번째. 그래, 좋다. 도급 건설을 한 걸로 해서 평가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이 되네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지은 지 2년밖에 안 된 건물이 있다. 몇 년 됐다고요? 2년밖에 안 된 건물을 요즘 건물이라 할게요. 요즘에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나가보면 건축 자재가 다 있어 없어요? 자, 아니, 요즘에 지어진 건물은 시장에 나가보면 건축 자재가 다 있어 없어요? 예? 이 시작할 때부터 똥볼 차기 시작해갖고 지금 걱정되는 하루 종일. 자, 어제거나 이거 어떻게 뒤에 가서 있으라 할 수도 없고. 저 어제거나 시장 2년밖에 안 된 건물이니까 건축 자재가 다 있어 없어요?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자재 가격대로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죠? 건설 잡지 같은 거로 하면 가격 다 나와야 안 나요? 이건 가지고 다 바꿔치기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요거는 별 문제가 되어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대로, 요 물건 가지고 그대로 대체한다 해서 뭐라고요? 물리적 측면에서의 대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용어 같은 게 좀 많이 나옵니다. 용어가. 잡다한 용어 많이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해서 평가한 거를 뭐라고요? 이거를 재생산 원가다 해줍니다. 재생산. 이걸 똑같이 재생산한다. 아니면요, 똑같이 복제한다. 아니면 복조한다 해서 그리고 복조 원가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복조 원가. 자, 근데 지은 지 30년 된 건물이 있다. 몇 년 됐다고요? 30년 된 건물이 있는데 15층짜리 건물이랍니다. 이렇게. 그럼 자,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아까, 자,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 수급인의 이윤까지 있죠? 여기까지를 표준적인 건설비 해줍니다. 뭘 건설비라고요?
표준적인 건설비에는 반드시 뭘 포함시키라고요? 수급인의 이윤을 포함시켜라. 이렇게 하시고, 어쨌거나 2년밖에 안 된 건물은 시장에 나가보면 건축 자재가 다 있죠? 이걸 그대로 대체하면 되는 겁니다. 예, 별다른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지은 지 30년 된 건물이 있다고 시작. 몇 년 됐다고요? 30년 된 이렇게 1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많이 낡고 노후화돼서 안 나왔어요? 노후화됐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시장에 나가보면 건축 자재가 없어진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도 유행을 굉장히 많이 탑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요즘에 짓는 건물 같은 경우는 외곽에 이렇게 이렇게 타일 비슷한 걸 막 붙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는 그냥 막 페인트로 막 칠하고 막 뿌리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 환경도 많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러니까 없어진 자재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없어진 자재가 많으니까 시장에 나가보면 없는 자재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니까 원가법 자체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뭐 있어야 뭐 바꿔치기 하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 곤란하다는 얘기죠. 원가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큰일 났네. 그래서 어떤 편법을 좀 동원하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이 건물하고 최근에 그러니까 1년 전에 지은 건물이 있는데 4층짜리 건물이랍니다. 몇 층이라고요? 4층짜리 건물하고 가격대가 비슷하답니다. 뭐라고요? 가격대가 비슷해서 사람들이 요걸 살까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0억 가지고 층수는 좀 높지만 구닥다리 같은 건물을 구입할까, 아니면요 층수는 좀 낮지만 새 건물을 구입할까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차피 얘를 가지고는 대체를 못하죠. 그죠? 얘를 갖고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얘를 곧 얘라고 안주하는 겁니다. 얘가 곧 뭐라고요? 얘라고 안주하는 겁니다. 이 15층짜리 구닥다리 같은 건물이 뭐라고요? 1년밖에 안 된 썩건물로 간주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짓는데 들어간 비용 있죠? 그게 바로 이 건물의 재조달 원가로 간주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약간 느낌이 오시나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요거는 어쩔 수 없이 효용이 비슷한 놈을 찾아내서 그 놈 가지고 대체하자. 그래 이거를요 효용적 측면에서의 대체다 해줍니다. 문 대체라고요? 효용적 측면에서의 대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체한 거를 뭐라고요? 대치 원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면요 대체 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경우에는 여기서 조심할 게 있는데 얘는 이 구닥다리 같은 건물을 바로 요걸로 간주한 겁니다. 15층짜리를 4층으로 아주 간주한 겁니다. 구닥다리 같은 걸 요걸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따가 이거는 좀 이따 할 건데 기능적 감가라고 해서 형식이 구식화되어 있다고 이걸 감가하고 이러면 이중감가가 됩니다. 이렇게 그냥 암기하세요. 그러니까 기능적 감가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렇게 하세요. 뭘 하면 안 된다고요? 기능적 감가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리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5년 된 건물을 5년 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지어본다면 1억이 아니라 얼마 들어간다고요? 3억이 들어간답니다. 그럼 일단 물가 상승이 반영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이 상태에서 5년 지났으니까 가치 감소를 빼주자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 3억을 벌한다고요? 재조달 원가. 그 다음에 저 1억을 벌하고요? 감가 누계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5년 된 시점에 다시 한번 지어보자 그런 얘기인데 여기가 자기가 직접 건설했다 과정할 수도 있지만 건설업자한테 맡겼다 과정할 수 있죠. 이때는 뭘 가정하라고요? 건설업자한테 맡긴 가격. 이렇게 도급 건설을 가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근데 지은 지 2년밖에 안 된 건물은 시장에 나가보면 건축 자재가 다 있어 없어요? 이제 이걸로 그대로 대체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주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 자재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최근에 지어진 만족감이 비슷한 걸 찾아내서 그놈 가지고 대체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우리 교재를 강의 문제집을 잠깐 보겠습니다. 문제집에 어디냐면 문제집에 38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300 몇 페이지라고요? 80. 384페이지를 볼게요. 384페이지에 5번 보겠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5번.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재조달 원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재조달 원가는 신축 시점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투하 비용이 아니라 기준 시점 현재 뭐라고 이걸 기준 시점이라는 겁니다. 기준 평가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지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준 시점 현재 건축물을 신축한다면 소요되는 투하 비용이 있죠. 이렇게 줘야 됩니다. 2번 볼게요. 자가건설의 경우에는 재조달 원가는 뭐란 걸요? 도급건설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가건설했다 하더라도 뭐라고요? 도급건설한 걸로 처리해야 됩니다. 세 번째, 대체원가를 이용하여 재조달 원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물리적 감가수정은 필요하지만 해줘야 돼요. 필요하지 않지만이 아니라 필요하지만.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능적 감가수정 작업은 필요 없다고 했죠. 예, 좀 이따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기능적 감가수정 작업은 어떻다고요? 필요 없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재조달 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인 건설비에는 수급인의 적정이윤이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시켜야 돼, 안 해야 돼요?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제원가는 동일한 효용을 가진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자, 동일한 효용을 가진 건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된 원가를 뭐라고요? 대치원가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대치원가 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다시 강의 노트로 돌아오셔서 1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1페이지에 보니까 거기 5번 볼게요. 5번. 다음 자료로 A 건물의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를 계산해라. 자, 그러니까 딱 볼게요. 자, 보니까 자, A 건물은 10년 전에 준공된 4층짜리 건물이랍니다. 10년 전에 준공된 4층짜리 건물인데 딱. 자, 보니까 대지 면적은 뭐 필요 없고 건축의 연면적은 1250제곱미터랍니다. 그리고 A 건물의 준공 당시 공사비가 직접 공사비 2억 7천, 간접 공사비 3천만 원. 자, 요거 합치니까 3억이죠. 그리고 건설업자 이윤도 포함해야 안 해야 돼요? 포함하라고 했죠? 이윤이 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3억 6천만 원 들어갔답니다. 얼마 들어갔다고요? 3억 6천만 원 들어갔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는 거예요?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10년 된 시점에서의 건축 자재 가격, 인건비로 다시 한번 지어보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물가 상승을 반영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원래 제대로 물어보려면 여기다가 자재 가격을 요즘 가격대로 쭉 나열해야 됩니다. 어느새 이걸 하고 앉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물가상승을 반영하는 유일한 방법이 거의 뭐라고 했어요? 10년,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를 물어볼 때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건축비 지수는 얼마였어요? 100이었는데 평가하고자 한 시점은 얼마라고요? 135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상승 이렇게 반영하라는 얘기입니다. 3억 6천만 원 곱하기 100분의 135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물가상승이 반영되는 겁니다. 그럼 486000000입니다. 486000000. 이게 바로 재조달 원가입니다. 되겠죠? 근데 문제는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를 물어봤죠? 제곱미터, 그러니까 1250제곱미터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 388800 나올 겁니다. 388800 이렇게 제곱미터당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두 번을 물어봤습니다. 똑같이 몇 번요? 10년 동안 두 번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풀 줄 아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물가 상승이 반영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재조달 원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어디 갔어요? 재조달 원가를 어떤 형태로 구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감가 누계액을 빼내는 걸요. 감가 수정한다 해줍니다. 감가로 한다고요? 수정한다. 이거 지워도 되나요? 지워도 되죠? 이렇게. 아이고 삑삑거리네. 자, 감가 수정한다 해줬는데, 근데 간혹가다 이 볼게요. 간혹가다가 자, 감가 이렇게 볼게요. 감가 수정이라는 용어도 쓰고, 그 다음에 감가 상각이라는 용어도 쓰는데, 감가 뭐라고요? 상각이다. 그래서 자, 감가 수정은 얘는 어디서 나온 용어냐면 얘는 감정 평가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감정평가. 자, 그리고 요거는요, 기업회계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어디서 나온 용어라고요? 기업회계.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하려고 하는데 얘가 왜 필요하냐? 얘는 왜 이게 자꾸 나오냐면 이 부동산 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아주 오래된 게 아닙니다. 근래에 나온 학문이라 그 옛날에 이제 경제학이라든가 경영학이라든가 이런 데 있죠. 회계학 이런 데서 선생하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아는 게 이런 게 많아요, 적어요? 이거 많다는 얘기죠. 그럼 자꾸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만 물어봤는데 이걸 자꾸 물어봐서 그래요. 그래서 얘는 원래 감가수정은 감가상각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회계가 훨씬 더 오래된 겁니다. 기업회계는 1492년도에 루카 파치올리라는 사람이 이 복식회계를 만들면서 그때부터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근래 들어서 감정평가하려고 하는 이유가 부동산 등의 그 적정한 가치를 평가해서 조세를 부과하겠다. 아니면요, 뭘 부과하겠다고요? 보상금 책정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목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훨씬 늦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용어를 쓰니까 헷갈리니까 뭘 바꿔놨어요? 감가수정한다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감가수정은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해서 현존재화의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뭘 구하려고 한다고요? 현존재화의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기업회계는 그게 아닙니다. 기업회계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회사가 있는데 회사가 이제 거기는 60억짜리 기계라고 했는데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6천억짜리 기계를 구입했다고 치자. 얼마짜리라고요? 6천억짜리 기계를 구입했는데 얘는 3년 지나면 폐기 처분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써먹고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맞죠? 근데 회사는 매년 손익계산서를 작성합니다. 뭘 작성한다고요? 손익계산 작성하는데 우리 매년 인건비라든가 유지수선비라든가 이런 거 나가는 돈은 거의 비슷하겠죠? 매년 나가기 거의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건물을 구입하거나 기계 같은 거 구입하는 거는 한 방에 나가는 돈이죠? 한 방에 6천억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한 방에 6천억 다 비용으로 처리해봐요. 그러면 첫 해는 무지막지하게 손해를 겪고 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한 방에 비용으로 떨궈버렸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요? 엄청난 이익으로 계산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나가는 비용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2개년도 재무제표를 딱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재무상태를 딱 보니까 와, 이 회사 은행 입장에서 보니까 장사 무진장 잘 되네. 돈을 빌려줘야 되겠다. 이런 할 수 있죠. 아니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와, 회사 잘 되네. 여기다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의사일정의 오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회계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업회계는 이런 식으로 한 방에 나가는 돈들은 기계라든가 건물 같은 거 한 방에 나간 돈 아닙니까? 이거를 취득 원가로 기록해 놨다가 수익 창출에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 쪼개서 이렇게 요만큼은 요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만큼 언제라고요? 요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만큼 언제 비용으로 처리한다고요? 요때 이게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매기 적정한 경영 성과를 보고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요거 하려고 하는 걸요, 감가상각한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감가상각한다. 그래서 간혹가다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 감가수정은 조금 이따 하겠지만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초로 해서 감가수정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비용보다 큰 기간이죠. 이걸 뭐라고요? 경제적 내용수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룸 같은 거 하나 짓게 되면 처음에는 임대가 잘 돼요, 안 돼요? 임대 잘 되죠. 그러니까 수익은 높은데 버는 돈 많고 뭐 고장나고 이런 거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수익이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 30년 정도 지나면 언젠가부터는 낡고 노후화되니까 임대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툭 하면 뭐 고장나고 엘리베이터 고장나고 아니면 가스관도 교체해달라고 하죠. TV도 교체해달라고 하죠. 들어간 비용이 더 많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그때는 얼른 철거해야 되는 겁니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커지면요, 그때는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경제적 내용수라는 게 뭐야? 수익이 비용보다 큰 기간, 이걸 뭐라고요? 경제적 내용수 해줍니다. 근데 얘는 감가상각은 법에서 정해줍니다. 이걸 뭐라고요? 법
법정 냉수. 왜냐하면 똑같은 기계를 구입했는데 어떤 회사는 3년 동안에 상각하고 어떤 회사는요 30년 동안 상각하고 이렇게 하면 기업들 간에 비교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법에서 이 정도의 기계는 30년 동안 상각해라 이렇게 정해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야지 기업 간에 비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는 조금 이따 하겠지만 물리적, 기능적 아니면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감가 요인이죠. 전부 다 고려합니다. 이따 할 겁니다. 근데 얘는 내부적인 감가 요인인 물리적, 기능적 감가 요인 정도만 고려합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노련한 감정평가사가 요모조모 뜯어보더니 이 정도 감액이 됐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관찰 감가가 인정이 됩니다. 근데 얘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관찰 감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얘는 토지 같은 경우에도 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가 있는데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왔다 그럼 가치가 떨어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서 감가된 요인이죠. 요것도 토지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토지 같은 거는 감가 상각의 대상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간혹 물어보니까 이 차이점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처음에는 좀 어려울 겁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감가상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려고 한다고요? 감가수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감가수정. 그래서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어쨌거나 이쪽으로 다시 올게요. 일단은 5년 정도 지나니까 가치가 많이 감소됐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건물만의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는 아닙니다. 토지를 새로 만들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의 가치를 얘기하는데 그럼 5년 동안 가치가 감소되는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원인 있죠. 원인을 쭉 살펴보면 먼저 물리적 감가 요인과 그 다음에 얘는 법률적 감가 요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두 놈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놈. 내가 스파크한 데를 구입해 갖고 자 마당에 세워놨는데 면허를 계속 10년째 못 따는 바람에 계속 세워놓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것도 필기시험에 계속 떨어진 겁니다. 운전은 잘하는데 자꾸 필기에서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뒤에 막 덕지덕지 그냥 수입이 이제 엄청 붙어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럼 마당에 세워놓게 되면 시간이 감에 따라서 노후화돼요? 안 돼요? 노화되고 마모되고 태풍에서 파손되고 애들이 막 칼로 긁어놓을 수도 있죠. 손상되고 이런 걸 답을 하고요. 물리적 감가요인 노마 파손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노마 파손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 감가요인은 뭐 등기가 이제 문제 하자가 있다든가 소유권에 하자가 있다든가 이런 거 있죠. 등기가 불완전하다든가 소유권에 하자가 있다든가 이런 걸 답을 하고요. 법률적 감가요인. 그래서 이 두 놈은 해결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자, 얘는 이제 기능적 감가요인이라 하는 거고 얘는 경제적 감가요인 이렇게 구분하는데 요거는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 기능적 감가요인은 내부 기능에 있어서 감가되는 요인. 예를 들어서 설계 자체가 불량하다든가 이런 거 있죠. 형식이 구식화되어 있다든가 이런 거 답을 하고요. 기능적 감가요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요 두 놈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 얘는 뭐라고요? 내부 기능에 있어서 감가요인. 얘는요.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 감가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외부 환경.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장 한복판에 아파트가 있으면 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이런 걸 답을 하고요. 경제적 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능적 감가 요인은요. 예를 들어 건물과 부지의 불균형. 예를 들어 주차장 같은 게 못 갖췄다든가 이런 걸요. 건물과 부지의 불규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설계가 불량하다든가 형식이 구식화되어 있다든가 설비가 지나치게 남아 돈다든가 부족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 다 기능적 감가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요인은 그야말로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의 감가요인인데 인근 지역이 쇠퇴했다. 내 건물은 새 건데 주변 지역이 쇠퇴기라는 얘기죠. 그럼 가치가 막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공장 한복판에 아파트가 있을 경우인죠. 주변 환경과 적합하지 않다든가 그 다음에 시장성이 감퇴됐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주유소가 있었는데, 국도변에, 이 상사가 잘 됐다는 얘기죠? 근데 어느 날 여기에 큰 도로가 나는 바람에 차들이 다녀, 안 다녀? 안 다니면 시장성이 감퇴되는 거죠?
그러면 가치가 이제 폭락하는 겁니다. 이런 걸 답을 하고요. 경제적 감가에 내줍니다. 되겠죠? 요거 물어보니까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감가 수정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 자, 볼게요. 그 밑에 감가 수정 방법은 우리나라 감칙에 따르면, 감칙은 감정평가 규칙을 줄여서요, 예, 깜찍하게 뭐라고요? 감칙해줍니다. 감칙에 따르면 감가 수정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내용연수 있죠? 여기서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수를 얘기합니다.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초로 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관찰감가법, 분해법, 시장추출법, 임대료 손실환원법 이런 게 있는데 관찰감가법이라든가 분해법 요 두 가지는 간단히 가볍게 아실 필요가 있는데 나머지 시장추출법이라든가 임대료 손실환원법 있죠? 얘는 이런 게 있다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뭐라고요? 감가 수정 방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지금부터 감가 수정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건데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 어떤 건물이 2년 지났답니다. 몇 년 지났다고요? 2년 됐는데 2년 된 시점에 자 어쨌거나 애초에 건물 칠 때 80만 원이 들어갔대요. 얼마 들어갔다고요? 80만 원 들어갔는데 2년 된 시점에서의 건축 자재 가격, 인건비, 수급인의 이윤 이런 걸로 다시 한번 지어본다면 자 100만 원 들어간답니다. 얼마 들어가요? 100만 원. 요 100만 원을 뭐라고 하냐면 재조달 원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5년이 지나면 철거해야 된답니다. 5년이 지나면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는 수익보다 뭐가 크다고요? 비용이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얼른 철거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요거를 경제적 내용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내용수라고요? 경제적 내용수. 자, 근데 어쨌거나 철거하게 되면 쇳덩어리 이런 거 나와야 안 나요? 나 요거를 고물상에 팔면 돈 돼요 안 돼요? 되죠. 요거 한 10만 원 챙길 수 있다고 치자. 얼마 챙길 수 있다고요? 10만 원을 챙길 수 있다. 자, 요거를 잔존가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잔존가치. 자, 그러면 100만 원짜리가 5년 지나면 10만 원밖에 안 남죠? 맞죠? 그럼 5년 동안에 얼만큼 가치가 감소한 거예요? 100만 원짜리가 5년 지나면 10만 원밖에 안 남죠? 그럼 5년 동안에 가치가 얼만큼 감소한 거예요? 90만 원만 같이 한 거죠. 감소했죠. 이 90만 원을 매기 적정액씩 감액을 시키자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때의 가치를 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걸요. 내용연수한 방법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내용연수한 방법이라는데 여기에는 크게 이제 맨 먼저 정액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액법은 말 그대로 90만 원을 똑같은 금액으로 쪼개는 겁니다. 90만 원 나누기 5해 주면 돼요. 90만 원 나누기 5 하니까 18만 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18만 원, 여기서 얼마라고요? 18만 원. 합치니까 얼마라고요? 36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서 36만 원 빼니까 이때 얼마라고요? 64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자, 100만 원짜리가 5년 지나면 10만 원밖에 안 남죠? 그러면 5년 동안에 얼만큼 가치 감소한 거예요? 90만 원만큼 가치 감소한 거죠. 90만 원을 5년 동안에 평분하는 겁니다. 똑같이 쪼개는 겁니다. 그럼 90만 원 나누기 5하면 얼마야? 90만 원 나오면 5하면 자 18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18만 원, 여기서 얼마라고요? 18만 원. 나 입이 찢어지는 줄 알았네. 어떻게 아침부터 하품을 저렇게 크게 하나? 자. 그러면 누구라고 얘기 안 합니다.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이거는 자 어제가는 여기서 18만 원에서 18만 원 합치니까 얼마라고요? 36만 원. 100만 원 36만 원 빼니까 얼마라고요? 64만 원 해줘야겠다. 그럼 이거를 그림의 형태로 알아볼게요. 뭐 다 알 것 같은데 뭐 그림이냐? 이거는 왜냐하면 다른 방식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뭘 하려고요? 비교를 딱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100만 원입니다. 이게 얼마라고요? 100만 원인데 어쨌거나 100만 원. 이게 5년 지나면 10만 원 챙길 수 있어 없어요? 있다고 했죠? 그래서 10만 원 챙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만큼을 5년 동안 감액을 시키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5년 동안 똑같이 쪼개서 평분해서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90만 원 나누기 5하면 얼마라고요? 18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8만 원
여기서 얼마라고요? 18만 원. 2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2년 지났죠? 그러니까 2년 동안에 감가 누계액이 36만 원이네요. 요걸 뭐라고요? 감가 누계액. 그리고 여기서 요거 뺀 나머지가 뭐라고요? 적산 가치 따집니다. 64만 원. 이렇게. 자, 요 정도는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요 정도는 뭐라고요?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요거는 자중으로 봅니다. 자, 어디를 볼 거냐면 잠깐만요. 한 장 넘겨볼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자, 그 7번 볼게요. 7번 174페이지 자중으로 보니까 이 정도 계산하셔야 돼요. 아래 자료로 계산된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에서의 적산 가치는 이렇게. 자, 보니까 준공 시점은 2009년 6월달이고 기준 시점은요 2014년 6월달이랍니다. 그럼 몇 년 지났을까요? 몇 년 지났어요? 5년 지난 거 아닙니까? 5년. 이렇게. 그 다음에 기준 시점 현재에서 다시 한번 지어본다면 2억이 들어간답니다. 자, 다시 한번 지어본다면 얼마라고요? 2억. 이렇게 주어지면 그래도 할만합니다. 2억이 주어졌으니까. 그리고 경제적 냉수는 50년이다. 그러니까 50년 지나면 철거해야 된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경제적 냉수가 되겠네요. 근데 거기 보니까, 감가수는 정액법에 의하고 내용연수 만료 시에 잔존가치율은 10%랍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 중에 10%는 챙길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2천만 원은 챙길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2억짜리가 50년 지나면 2천만 원밖에 안 남죠. 그러면 50년 동안에 얼만큼 가치 감소한 거예요? 1억 8천만 원이 가치 감소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를 50년으로 쪼갠 게, 50년으로 평분한 게 이게 바로 매년 감가액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매년 감가액. 자, 그럼 계산하면 360만 원 할 겁니다. 얼마라고요? 360만 원. 자, 그러면 5년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죠? 5년 동안에 감가 누계액을 계산해야 되겠네요. 누계액은 1년에 얼마씩이라고요? 360만 원 곱하기 5년 지났죠? 5년 지났으니까 이게 아마 1,800만 원 될 겁니다. 얼마라고요? 1,800만 원. 그러면 적산 가치는 2억에서 2억 아닙니까? 2억에서 얼마만큼 가치 감소한 거예요? 1,800만 원만큼 가치 감소했죠? 그러니까 정답은 1억 8,200만 원입니다. 1억 8,200만 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는 어떻게 잘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 것 같아요? 힘들어요? 이 정도는. 이거 지워도 되나요? 얼른 쓰세요. 자, 지워도 되죠? 주겠습니다. 옆에 사람.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2억짜리가 50년 지나면 얼마밖에 안 남아요? 2천만 원밖에 안 남죠? 그럼 50년 동안에 1억 8천이 감액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1억 8천 나누기 50년 하니까 1년에 얼마씩이라고요? 360만 원. 그러니까 5년 지났으니까 360만 원. 어디 갔어요? 360만 원 곱하기 5년 지났죠? 그러면 1,800만 원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는 얼마라고요? 자, 1억 8,200만 원 됩니다. 이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자, 정액법이라 하는데, 자, 요건 아주 자주 물어봅니다. 요거는 계산할 줄 아셔야 되고. 두 번째 볼게요. 자, 이 정률법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그동안 계산 문제가 거의 한 번도 안 물어보다가 재작년에 물어봤는데, 우리 학생들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는데 거의 대부분 저랑 공부했던 분들은 거의 다 맞췄습니다. 거의 다 맞췄습니다. 아, 진짜예요. 그래서 저도 아주 신기해서 어떻게 맞췄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떻게 찍었다고요? 무진장 잘 찍었답니다. 어떻게 찍었다고요? 무진장. 기가 막히게 잘 찍었답니다. 3번을 찍었더니 그대로 맞아 떨어졌대나 어쨌거나. 그죠? 그래서 가볍게 합격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요 어디 갔어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잘 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이게 얼마라고요? 100만 원짜리인데 제조라니까 어쨌거나 10만 원 챙길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처음에는 감가액을 많이 산정하고 시간이 갈수록 줄여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하는데 자, 나는 이것도 한번 맞춰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제가 계산하는 거 있죠? 그거 한번 풀이하시고 나는 저 따위가 있어 하면서 대충 그림만 처음에 많이 하는 거고 나중에 적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만 하셔도 합격하는 데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1차 년도에는 1차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일 저렴가가 얼마라고요? 100만 원이죠. 여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계산 문제를 풀어하면 주어집니다. 정률이 주어져요. 정률이 예를 들어 30%라면 30%가 주어집니다. 알겠죠? 이거 구하라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루트 막 나오고 하니까 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어집니다. 계산은 얼마라고요? 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첫 해의 감가액은 얼마라고요? 30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이렇게. 자, 두 번째 해볼게요. 두 번째는 자, 이기 때 2차 년도에는 자, 100만 원에서 30만 원 감액이 됐죠? 그럼 얼마 남아 있었어요? 70만 원 남아 있었네요. 70만 원에 대해서 30% 곱하면 됩니다. 항상 똑같은 비율로 곱하는 겁니다. 그럼 21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얼마라고요? 21만 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3년째는 얼마냐 그러면 여기서 얘 빼고 얘 뺀 금액에 30% 해주면 되죠? 근데 3년째까지 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어쨌거나 2차 년도까지 감가 누계액은 51만 원이죠? 요거를요, 감가 누계액 해줍니다. 나머지가 뭐라고요? 적산 가치다 해줍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너무 이거 집착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 그럼 세 번째는요, 상환기금법 알아볼게요. 뭐라고요? 상환기금법은, 얘는,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한 놈이 아니라, 어디에요? 잘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본다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어쨌거나 100만 원짜리가 10년 지나면, 5년 지나면 10만 원 챙길 수 있죠? 그러면 이만큼 감액을 시키자. 그런 얘기죠? 이렇게 되는데, 얘는 논리 자체가,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 이쪽으로 올게요. 여기. 자, 어쨌거나, 이거는 주로 이제 어디에 적합하냐면, 이거는 계산 문제 몰라세요? 계산 문제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요. 얘는 광산 같은 게 적합합니다. 어디에 적합하다고요? 광산. 자, 광산이 100만 원짜리가 5년 지나면 채굴이 끝난다고 치자. 뭐라고요? 채굴이 끝난다. 그죠? 그런다고 해서 광산업 하는 사람은 해산해야 되나요? 해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광산을 또 구입한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광물 채굴이 끝났다 하더라도 빈 껍데기 있는 산을 팔으면 돈 돼요, 안 돼요? 10만 원 챙길 수 있다고 치자. 그러면 똑같은 100만 원짜리 광산을 구입하려면 90만 원 있어야 되겠죠? 10만 원 챙길 수 있으니까 90만 원 있으면 얼마라고요? 100만 원 되는 거죠? 그래서 90만 원을 만들려면 매액이 얼만큼씩 그 적금에 들여야 되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90만 원 곱하기 감채기금계에서 곱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감채기금계에서 곱하면 매액이 적금 불이백 있죠? 그죠? 불이백 나와야 하나요?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 그만큼씩 감액이 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만큼 가치가 감소해갖고, 그거를 감가액만큼을 은행에다 묻어놓고서 운영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그 광물이 채굴 끝나면 똑같은 거 하면서 또 구입하다는 얘기죠? 그런 논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90만 원 곱하기 감채기금 개수를 곱하게 되면 매기 적금 불이백이 나오는데 얼마 나오냐면 147417 나옵니다. 147 뭐라고요? 417. 이 계산 문제 안 물어봐요. 너 혼자 떠들라고 하면 됩니다. 너 혼자 신나게 떠들어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첫 해는 얼마라고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감가액을 작게 하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려주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적금을 불입하게 되면 나중에 이자가 붙어야 안 붙어요? 그게 붙죠. 그럼 이자 붙은 금액만큼씩 계속 감액이 된다 가져가는 겁니다. 가치 감소한 만큼을 거다 다시 적금에 불입한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해는 얼마라고요? 147417입니다. 147 뭐라고요? 417. 두 번째는요. 두 번째도 147417에다가 요 금액에 1년치 이자 붙어 안 붙어요? 붙죠. 그래서 합쳐서 162159입니다. 162 뭐라고요? 159. 그래서 이게 2년 동안의 감가 누계액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계산하면 감가 누계액이 309576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요거 뺀 나머지가 뭐라고요? 적산 가치다. 690424 이렇게 나옵니다. 요 계산 문제 안 물어봅니다.
너 혼자 떠들어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뭘 좀 기억하냐면 이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뭐가 들어간다고요? 일단 그림이. 자, 얘는 매년 감가액이 똑같다는 얘기죠. 얘는 처음에는 많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체감하는 형태. 얘는요, 처음에는 작고 점점 늘려나가는 형태입니다. 뭐라고요? 늘려나가는 형태.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건물 같은 경우에 적합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물이라든가 기타 구축물 이런 거에 적합하다 해줍니다. 그리고 얘는요 예, 각종 동산이라든가 아니면요 자동차 같은 뭐 차량도 다 동산인데 이런 게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는 감가가 많고 나중에 적고 이런 것보다는 건물은 가만히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금액이 감액이 된다는 게 합리적입니다. 근데 자동차는 그게 아닙니다. 자동차는 내가 스파크한 데를 구입했다. 그래갖고 애 태우고 동네 한 바퀴 도는 순간 그때는 뭐래요? 중고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가가 많아요, 적어요? 감가 크다는 얘기죠? 근데 11년 된 차나 12년 된 차나 급동차가 급동차 아닙니까? 거기서 뭐 감액이 돼봐야 얼마 됩니까? 별 차이가 있어 없어요? 거기지 뭐 어디서 뭐 차이가 있나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가액을 많이 산정하고 시간이 갈수록 줄여주는 방식이죠. 이런 게 합당하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다른 거는 가능하면 계산 문제 신경 쓰지 마세요. 얘만 신경 쓰세요. 뭐라고요? 예. 그리고 요거는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또 나올 가능성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학생들 다 틀렸기 때문에 틀리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틀리나. 난 그래도 맞춰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있죠? 언뜻 제가 계산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언뜻 한번 연습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세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대출 초기에 대출을 뭐라고요? 왜 대출이 왜 나옵니까? 자, 이 내용요소 초기에 자 감가액이 가장 크게 뭐라고요? 정률법입니다. 가장 많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정액법. 세 번째는 뭐라고요? 상환기금법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초기에 감가액이 가장 많은 게 뭐라고요? 정률법, 정액법, 상환기금법 해줘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암기하세요. 암기하는데 이 감귤 있어 없어요? 감귤을 믹서기에다 집어넣고 몇 바퀴 돌리면 액체 상태로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러니까 감귤 액상 이렇게 감귤 뭐라고요? 액상. 그래서 감가상각비는요 정률법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요 정액법, 상환기금법 이런 식으로 감귤 액상. 그러면 감가 초기에 내용서 초기에 적상가치가 가장 큰 수는 거꾸로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 가장 크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중간, 얘는 가장 작습니다. 거꾸로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자, 감귤, 뭐라고요? 액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귤 액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뭘 알아봤냐면, 내용 연수하는 방법 알아봤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자, 거기 173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자, 관찰감가법,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예, 분해법, 이런 게 있는데, 자, 관찰감가법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한 40년 넘게 차량 수리업을 한 사람이 있다고 시작. 이런 사람들은 그 가만히 앉아 있는데 차가 클클대면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 차가 어디 고장난지 대충 알아요, 몰라요? 소리만 듣고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거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자, 평가하는 걸요 관찰감가법이다. 그러면 우리 이제 노련한 그 감정평가사도 자, 하도 이런 직거래 많이 하다 보니까 얘가 물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감액이 됐고 기능적으로는 어느 정도 감액이 됐고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감액이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대충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합쳐서 평가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관찰감가법 해주는데, 자, 얘는 아무래도 자, 외관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감가 요인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확인하기 좀 힘들겠네요. 그리고 또 지나치게 주관적이 될 수 있죠.
평가사마다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걸 보다 업그레이드 시킨 방식이 뭐냐면 분해법입니다. 이 물리적 감가라도 이거를 치유가 가능하냐, 치유할 수 없는 감가냐 구분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치유할 수 있냐, 치유할 수 없는 감가냐 이렇게 구분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 자체가 노후화됐다. 이거는 어떻게 때려 부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치유할 수 없는 감가니까 이 정도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자,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태풍에 의해서 파손됐다. 이거는 고칠 수도 있어 없어요?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고쳤다. 그러면 이만큼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기능적 감가는 예컨대 설계 자체가 불량이다. 그러면 이건 아예 처음부터 고칠 수 감액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설계 자체가 불량이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일정액을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주차장 설비를 못 갖췄다. 그러면 이때는 고칠 수도 있는 거죠. 조립식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 고쳤다. 그러니까 주차장 설비 했다. 그러면 여기 감액 시키면 안 되겠네요. 그죠? 그럼 주차장 설비 안 했다. 그러면 감액 시켜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경제적 감가 요인은 요거는 치유할 수 없는 감가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쓰레기미의 입장에 들어온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 정도 감액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합치면 이게 바로 이 전체의 감가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이거를 분해법 해줍니다. 뭐라고요? 분해법 해줍니다. 자, 우리 어디냐면 우리 강의 문제집 있죠? 문제집 보겠습니다. 문제집에 어디를 잠깐 볼 거냐면, 자, 문제집에 잠깐만요. 자, 일단은 3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85페이지에 7번 볼게요. 7번 찾으셨나요? 자, 감정평가 이론상 감가 수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감정평가의 감가 수정은 취득 원가에 대한 비용의 배분 개념이고,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요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해서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는 개념이다. 자, 지금부터 감정평가의 감가 수정하고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을 바꿔놓으세요. 바꿔놓을 줄 아시나요? 바꿔놓는 방법 말씀드릴까요? 그전 했는데, 자, 그러니까 감정평가의 감가 수정과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이죠. 요거를 요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요거 웬만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여기 요 반만 특별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애들은 절대 안 합니다. 이런 얘기. 알아서 이제 하든지 말든지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딱 이렇게 친절하게 딱 이렇게. 그러면 바뀐 상태에서 읽어볼게요. 자, 기업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요, 취득 원가를 비용으로 배분해서 적정한 경영 성과를 보고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감가 수정은요,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해서 가치를 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 2번 볼게요.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관찰하여 감가액을 판정하므로 주관적이다? 어떻게 주관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객관적이라 하는 거고, 얘는요, 쥐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관적이다 해줘야 되겠네요. 3번에 동일한 내용 연수의 부동산이라도 건축 방법이라든가 관리 및 유지 상태 등에 따라 감가의 정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이 나이가 40인데, 실제 나이는 얼마라고요? 40인데, 자, 이분은 별 하는 일도 없이 허구한 날, 자, 이 불로장생 보약만 맨날 먹고 있고, 안티에이징에서 이상한 이 화장품 같은 거 있죠? 이거 맨날 찍어 바르고, 하는 일 맨날 헬스장 가서 운동이나 하고, 이러니까, 실제 이제 건강 나이는 15살밖에 안 될 수도 있죠? 맞지 않나요? 이게 관리가 이제 잘 되면 이렇게, 근데 어떤 여자분은 고생을 바가지로 하는 바람에 맨날 나가서 뜨거운 데서 못 팔고, 배추 같은 거 팔다 보니까, 건강 나이는 한 60살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관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정률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일정하지만 정액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체감한다. 자, 지금부터 정률법하고 정액법을 바꿔놓으세요. 자, 바꿔놓는 방법 말씀드려요?
요거 했잖아요. 이렇게. 자, 바뀐 상태에서 읽어볼게요. 정액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일정하지만 정률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요, 체감한다 해줘야 돼요. 점점 줄어드는 걸요, 체감한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 요인에는 인근 지역의 쇠퇴, 설계 불량, 설비 부족 등이 있다. 자, 어째 맞는 듯한데 뭐가 틀렸냐면 설계 불량, 설비 부족 있죠? 요거는 기능적 감가 요인입니다. 뭐라고요? 기능적 감가 요인이다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게요. 3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88페이지에 응용 예상 문제 있죠? 1번 보겠습니다. 1번. 부동산의 가치 추계 방법 중에 비용 접근법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열거하였다. 옳은 것은 자, 감정평가는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감가 요인에 있어서는 경제적 감가 요인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때로는요 법률적 감가 요인 같은 거 있죠? 다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책은 이제 법률적 감가 요인 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 고려해야 되지 경제적 감가 요인만 고려하면 안 돼요. 자, 2번 볼게요. 취득 시점에서 대사물건을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재조달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행하는 방법이다. 항상 취득 시점 해주면 안 되고요. 기준 시점 현재 다시 한번 만들어 본 다음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기준 시점 현재 이렇게 해줘야 돼요. 취득 시점이 아니라 기준 시점에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3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 재조달원가는 자, 이 가장 감가 누계액을 하나도 없을 때가 적산가치죠? 그죠? 그러니까 자, 볼게요. 재조달원가는 3번은 이게 표준적인 신축원가를 말하는데 적산가액의 하한 가액이 아니라 상한 가액이 됩니다. 자, 적산가치가 가장 클 때가 봐요. 재조달원가죠? 적산가치가 가장 클 때가 이거 하나도 안 뺐으면 이거죠? 이거 빼니까 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산가치의 상한선이 어디라고요? 재조달원가입니다. 그러니까 적산가치의 하한가액이 아니라 상한가액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감가상각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손실을 자본환원율로 할인하여 감가상각액을 추계한다. 이게 바로 옆에 써놓으세요. 임대료 손실환원법입니다. 뭘 한다고요? 임대료 손실환원법인데 쓰셨나요? 이런 게 있다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 같은 게 나중에는 임대를 많이 못 받죠? 그러니까 임대료 손실 부분을 적정히 할인해서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한 걸 뭐라고요? 임대료 손실환원법. 이런 게 있다 정도 하시면 되고 5번 볼게요. 정액법은 단순 경제적 내용수로 평분하기에 상가액은 첫 해가 가장 크고 재산가치가 체감함에 따라 상가액도 체감한다. 다 틀렸습니다. 자, 평분하기에 상가액은 매년 일정하다. 매년 어떻다고요? 일정하다. 매년 일정해요? 안 일정해요? 일정하죠? 매년 일정하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할 수 있나요? 못 해먹겠어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 한 장 넘겨볼게요. 390페이지 보시면 390페이지에 6번에 감정평가의 감가수정과 기업의 계상 감가상각을 비교한 것이다. 바르게 설명한 것은 감가수정은요 기존 시점에서 현재 가치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고 감가상각은요 경영성과를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회계에서. 그 다음에 감가수정은요 재조달원가를 기초로 하는데 감가상각은요 취득가액을 기초로 합니다. 그 다음에 감가수정은요 관찰 감가도 인정한다고 했죠. 근데 감가상각은요 관찰 감가가 인정이 안 됩니다. 감가수정은 법에서 정해진 내용수가 아니라 경제적 내용수를 기초로 해야 됩니다. 경제적. 그리고 감가상각은요 경제적 내용수가 아니라 법적 내용수.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겁니다. 바꿔놓으세요. 바꿔놓으라고 했죠. 이게 틀렸고 5번에 감가수정은요 비상각자산인 토지에도 인정이 됩니다. 아까 토지도 가능하다고 했죠. 근데 감가상각은 토지 같은 거를 자, 이 비상각자산이라는 거고 건물 같은 거 있죠. 건물은 언젠가는 폐기 처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금액이 깎여 나가죠. 이걸 상각자산 해줍니다. 상각자산에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문제 나오니까 이렇게 몇 번 풀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제가 얘기한 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래요. 되셨죠? 잠깐만 쉬었다가 그걸 안 했네.
잠깐만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자, 1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강의 노트의 175페이지. 자, 거기에 175페이지에 보면 적산법 있어 없어요? 있죠. 다시 잠깐만 거꾸로 올게요. 170페이지 잠깐 돌아오겠습니다. 170페이지 돌아오시면 메뉴에 원가 방식 있어 없어요? 있죠. 원가 방식 하에 가치를 구하는 걸 원가법이라 하는데 우리 교재에는 60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빨간 책 하나 있죠. 빨간 책. 거기 몇 페이지라고요? 607페이지. 그 다음에 몇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175페이지에 메뉴에 적산법 있어 없어요? 요거는 원가 방식 하에 임료를 구하는 방식인데 요거는요 618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618페이지. 자, 얘는 이제 이걸 적산법 해주는데 요거는 자세히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정도 있죠? 요 정도만 기하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적산이라는 게 뭔가 쌓아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1억을 갖고 있는데 요 1억을 은행에다 갖다 예치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은행에다 예치하게 되면 1억을 예치하게 되면 은행에서 1년 동안에 5% 이자를 주겠답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제 부동산을 구입해서 임대사업 하고자 한다면 자, 1억에다가 1년에 5% 정도의 임대료는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못 받는다 그러면 은행에 예치하는 게 낫겠네요. 근데 부동산 구입해서 임대사업 하게 되면 자, 재산세 이런 것도 내야 되죠? 은행에다 예치할 때는 재산세 안 내도 되잖아요. 근데 재산세도 내야 되고 건물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철거해야 되니까 매년 일정액씩 감액이 되는 거 있죠? 이것도 좀 받아내야 되겠네요. 그리고 유지 수선비 이런 것도 받아내야 되겠죠? 보험료 같은 것도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경비도 좀 받아내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 외에도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여럿을 재라는 얘기입니다. 제 경비도 좀 받아내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요 용어 정도만 기하시면 됩니다. 용어. 요 1억을 뭐라 하냐면 기초 가격 해줍니다. 뭐라고요? 기초 가격. 그리고 요 5%를요 기대 이율 해줍니다. 기대 이율.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제 경비를 더했는데, 자, 근데 요 경비가 어떤 거는 포함시켜야 되고 어떤 건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포함시켜야 돼서 이런 걸 전부 다 쌓아놓은 걸 뭐라고요? 적산에 따집니다. 적산 전력계 하면 한 달 동안에 쓴 전력량을 쌓아놓은 거 아닙니까? 이것도 자, 필요로 하는 경비를 쌓아서 합쳐서 자, 임료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이거를요, 이렇게 구한 걸요, 적산 임료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적산 임료.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문제를 물어본다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기대율 들어가죠. 요 정도만 물어봅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굳이 요것도 해결하겠다. 그러면 지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제가 5월달, 6월달 할 때 간단히 얘기할 겁니다. 지금도 이런 거 막 계속 쓸데없이 집착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논리만 아시고 출발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해갖고 원가 방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잠시만 쉬었다가 비교 방식 할 겁니다. 잠시 쉴게요.